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1대 대선을 맞아서 저희 이제 경실련에서 그 정보통신 분야 주요 이제 개혁 과제를 만들고 우리 시민들께 알리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민주화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그 동양대학교 김호림 교수님을 모시고 이 정보통신 분야 주요 개혁 과제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림입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호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디지털 경제 민주화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를 좀 보자마자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잔뜩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디지털 경제 민주화 이게 도대체 좀 뭔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 민주화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경제에서의 바라보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고요. 현재 이미 생성 AI를 쓸 정도로 디지털 사회에 들어와 버린 이 한국 시장에서는 경제 민주화하면 디지털 경제 민주화로 되고 기존에 있는 현실적인 경제 민주화는 좀 작은 파트로 인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에 있는 시장 자유경쟁 시장 체제 법치주의가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러면 격차가 심해지죠. 당연히 사회가 발달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하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위로 올려서 하는 이러한 독점 구조를 해결하면서 하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올려보자라고 하는 걸 경제 민주화라고 하며 이것을 디지털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독점 구조에 있었을 때 하위에 있는 분들을 위로 끄집어 올리는 독점 구조를 해소해 가면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보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이 이런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하위에 있는 다수의 이런 소비자나 내지는 요즘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이용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나 이용자를 좀 보호해주고, 반면에 이 힘이 강한 이런 기업들,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뭐 규제를 한다든지, 약간 좀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애플이 이런 좀 독과점 사업자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도 저희들이 이제 국내 게임사죠.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을 만든 다음에 구글이나 애플이 만들어온 앱 시장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렸을 경우에 단지 올릴 때 비용을 내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을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사고 파는 게 있거든요. 그 결제했을 때마다 결제 수수료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제 수수료를 어디로 내냐? 그 시장을 만든 구글이나 애플한테 내는 거죠.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은 그러니까 올릴 때는 이 시스템을 그래 써봐라라고 사용료를 준다고 하지만 올라가서 뭔가 하는 것은 게임을 만든 제작사나 이쪽에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돈을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는데 이쪽에 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선택권을 줘봐라 라는 측면에서 이내 강제 결제에 대한 판결이 202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에픽게임즈하고 구글이 소송한 건데 에픽게임즈가 이겼죠. 그러면은 이런 뭐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인앱 결제를 뭐 강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외부 결제를 좀 못 쓰게 한다든지 뭐 방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디지털 경제 민주화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경제 민주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코드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 민주화는 전 세계적인 통용적인 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내린 판결 자체도 이러한 독점 구조에 대한 질책이고 이에 대해서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판결서를 보고 이제 몇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먼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 보는 건 굉장히 손해배상이 수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 오는 법조를 보면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3배 손해배상제 제도를 손해배상. 개정하자. 이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빅테크 기업한테 요청하는 자료라든가 다 하거든요.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한 권한을 좀 강화시켜보자라는 이쪽 이제 규정이 더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가장 크게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나 규제 당국에서 할 때 피해 기업들이 고발을 많이 해준다거나 하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걸 알게 되면 뭔가 그 사람들한테 보복을 한다라고 명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피해 기업들에 대한 고발을 많이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 보복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이제 그 통신 시장에서도 이제 독과점이 좀 많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신 시장에서 좀 어떤 독과점 이슈가 있을까요?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죠. 뭐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 OTT요?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그러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OTT 사업하면 넷플릭스 생각하죠. 굉장히 막대한 큰 회사지 않습니까? 빅테크.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민주화는 대상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늘 독점에 해당되는 구조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민주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기업이 이익을 본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만 위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통용된 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디지털 경제 민주화가 좀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걸 하는 각국 나라들은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망접성료 요거를 지금 이제 안 내려고 가지고 그냥 버팅기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구글도 요즘 이제 안 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망 접속료를 내는데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게 하고 그러면 내에 국내 기업하고 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내외 사업자 간 망 접속료 차별 금지 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죠.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받을 거면은 다 받고 안 받을 거면 다 안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쪽을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는 공정하게 우리가 동시에 경쟁시키는 마인드에서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야 경쟁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경쟁을 하면 당연히 현재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기 때문에 독점력을 다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한 게 플랫폼 기업의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뭐 자사 우대라든가 끼워 팔기라든가 또 멀티 호밍을 좀 제한한다든가 또 최혜 대우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4개의 방경쟁 행위라고 딱 규정을 하고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새 정부한테 플랫폼 관련 6대 서비스 분야인데 P2P 중개 거래가 있고요. OTT 같은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광고, 검색 엔진, 그다음에 OS 운영 체제, 그다음에 SNS 시장의 독과점 시스템의 경쟁자의 효과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거. 이것도 저희들이 개혁 과제로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해외 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업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안 내놓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제 캘리포니아 판결 내리면서 거기에 있는 증거 중에 구글에서 어떤 이익을 보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온 게 있는 거죠. 조금씩 뭐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 나라에서도 여기 봐라 이렇게 이러한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용자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용자나 소비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네. 이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하면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인데 디지털 경제 민주화의 입장에서의 이용자는 약자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우리들이 구글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뭐 애플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고 합시다. 우리들이 쓴 기록들이 정보로 들어가죠.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이용자가 그 첫 번째 이용자가 쓴 정보를 보고 자기 정보를 또 넣어요. 자기 정보를 넣고. 계속해서 이용자들끼리 만든 정보가 지금 페이스북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혁신가적 위치, 기술자적 위치에 이용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이용자도 있지만 기술자적인 이용자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여를 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이용자를 바라보면 여기는 뭐냐면 기여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달라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민주화는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용자나 소비자들이 이게 플랫폼과 어떻게 파트너 관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좀 동등한 그렇죠. 동등한 관계. 뭐 이익도 서로 이렇게 좀 같이 분배를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개혁 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성, 또 온라인 중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할인 경쟁이나 부당 강요, 가격 후려치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과 이용자들끼리 막 경쟁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시장 질서나 이제 유통 질서를 좀 교란하는 거 이것도 방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시 손해는 발생하죠.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러한 피해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점 구조라고 하면 그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책임을 절하해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많이 말썽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관세 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혹시나 이와 관련돼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해안들이 있을까요? 해결한다라기보다 늘 이제 국제 관계는 이제 힘을 가진 강자와 힘을 가지지 않는 약자 간의 거래라고 보는 것 하나의 시각의 차이인데 시각을 좀 바꿔서 사실 그게 현실적인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국을 위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 무슨 말 한다 해서 고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들에 대한 노력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환경을 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위기에 대한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상황에서 판별하면 우리한테 가장 이로운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뭔지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에서 돌파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환경을 비난한다고 하면 비난할 때 기분은 좋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대책을 세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무기는 FTA입니다. FTA라고 하는 게 뭐 상호 호혜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라는 국가한테 이익을 주면 B라는 국가도 그런 조건이면 똑같이 이익을 줘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우리한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단들이 있으니까 이 수단을 가지고 정부만 믿으면 안 되고요. 민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로 얘기를 한다. 네네. 그러면 합리적인 근거고 이게 기존의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교수님은 어떤 공약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권력을 갖게 되는 권력자의 속성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 30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디지털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에 빠져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인앱 강제 결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화법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그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단 배우겠다는 자세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권력자를 뽑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위기로 다가오는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미에서도 이제 한미 FTA 협상 관련돼서도 뭐 어떠한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 내지는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좀 대선에서 우리 그럼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어떤 좀 대선 후보자에게 좀 우리 한국 경제 이런 희망을 좀 걸어야 될까요?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생성의 AI 시대에서 하나의 에코시스템, 그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무조건 맞습니다. 어플 시장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독점 구조 안에서 어플을 올려서 받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금방같이 인앱결제입니다. 인앱결제 3배 손해배상 제도 하는 후보한테 저는 표드립니다. 네,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금 김우림 교수님께서 여러 이런 좀 키워드로 이런 개혁 과제들을 좀 제시를 해줬는데요. 정보통신 개혁 과제 관련돼서 3배 배상, 뭐 영업 보복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내가는 좀 후보자를 뽑으면은 우리 좀 한국 사회 좀 아주 밝은 미래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이번에 좀 대선을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후보자들의 좀 공약을 보시고 조금 더 현명하게 투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